이서연은 지친 몸을 부엌 식탁에 기대고 시계를 보았다. 저녁 7시. 회계팀의 근무일은 길어지기 일쑤였다. 연말 보고서는 숫자 하나, 쉼표 하나까지 모두 대조해야 했다. 이제 30 초반인데 50살은 된 것 같네. 이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관자놀이가 둔한 통증으로 지끈거렸다. 눈을 감아도 숫자들의 행렬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저녁 준비해야지. 그녀는 냉장고를 열며 생각했다. 아내는 아침에 해동하려고 꺼내둔 닭가슴살과 토마토 몇 개, 당근, 양파, 그리고 쌀 한 봉지가 있었다. 복잡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을 위한 평범한 평일 저녁 식사였다. 이서연은 도마를 꺼내고 물을 틀어 채소를 씻기 시작했다. 기계적인 움직임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에 대한 생각을 잊게 해주었다. 남편 박지훈은 1시간 뒤에 돌아올 터였다. 그는 건설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했는데 최근 들어 그의 일정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장에서 늦게까지 남아있기도 하고 외부 회의가 있었다며 갑자기 한낮에 나타나기도 했다. 이서연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누구나 야근이나 초과 근무를 할 때가 있으니까. 8살 딸 소유리는 자기 방에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딸아이는 기쁜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맞이하고 학교와 친구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리고 최근 2주 동안 딸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말없이 인사만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피곤한가 보네. 이서연은 닭고기를 썰며 생각했다. 이번 학기가 항상 제일 힘드니까 곧 본방학이니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녀는 프라이팬을 불 위에 올리고 기름을 두르다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발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소유리가 부엌 문가에 서 있었다. 헐렁한 분홍색 실내복 차림의 맨발, 헝클어진 머리카락.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푸르스름한 그늘이 져 있었다. 소유라, 배고프니? 이서연이 물었다. 이리 와서 엄마 식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아이는 천천히 다가와 엄마의 실내복 자락을 잡아당겼다. 그 움직임은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다. 엄마.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게 들렸다. 왜, 우리 딸. 이서연은 가스레인지를 끄고 의자에 앉아 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소유리는 잠시 머뭇거리며 자기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그러고는 눈을 들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뒤섞인 어떤 간청이 담겨 있었다. 엄마, 어떤 아줌마가 준 약, 이제 안 먹으면 안 돼? 이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떤 아줌마? 무슨 약? 언제? 왜 자기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 소유라, 어떤 아줌마 말이야. 그녀는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애써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무슨 약인데? 아빠 회사 동료 아줌마. 엄마 일하러 갔을 때 오는데 내가 공부 더 잘하게 되는 비타민이라고 했어. 근데 그거 먹고 나면 너무 졸려. 그러다 깨보면 벌써 저녁이고 머리가 아파. 이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얼굴의 피부가 차가워지고 목 근육이 긴장되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딸에게 두려움을 보여서는 안 됐다. 아이를 겁먹게 해서는 안 됐다. 소유라, 그녀는 딸의 어깨를 잡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 약 좀 엄마한테 가져다 줄래? 약병 좀 보여줘. 내 방 책상 서랍에 있어? 그 아줌마가 비밀이라고. 내가 착한 아이처럼 비타민 잘 먹으면 아빠가 용돈 줄 거라고 했어. 가서 가져와. 이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부탁했다. 소유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갔다. 이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벽에 기댔다. 공황 상태에 빠졌다. 생각이 뒤엉켰다. 어떤 동료? 지훈의 회사에는 대부분 남자 직원들 뿐인데 아이에게 정체 모를 약을 주는 이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왜 소유리는 그 약을 먹고 잠이 드는 걸까? 아이는 1분 뒤 작은 플라스틱 약병을 손에 들고 돌아왔다. 이서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라벨을 살펴보았다. 아무런 식별 표시 없이 손으로 쓴 글씨가 적힌 흰 종이 쪽지만 붙어 있었다. 비타민. 안에는 하얗고 둥근 알약들이 들어 있었다. 고마워. 우리 딸. 이서연은 약병을 주머니에 숨기며 말했다. 방에 가서 좀 누워서 만화 보고 손도 씻고 있어? 곧 저녁 먹을 거야.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마시지 마, 알았지? 엄마가 이 비타민은 알아서 할게. 소유리는 순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이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동네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친구 수진에게 서둘러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아,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 이 약 좀 봐줄 수 있어? 누가 우리 딸한테 비타민이라고 줬는데
확인해보고 싶어서 내일 아침 일찍 갈게.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진료 시작 전 8시까지 와. 한번 보자. 이서연은 휴대폰을 치우고 가스렌지로 돌아갔다. 공포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다. 누구의 의심? 지훈의. 남편이 딸이 먹는 정체모를 약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은 소유리를 사랑했다. 그는 항상 다정한 아빠였고 아이와 놀아주고 밤에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숙제도 도와주었다.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해로운 것을 줄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남편 몰래 행동한 것이다. 아니면 그 생각은 끔찍했고 이서연은 애써 떨쳐내려 했지만 생각은 끈질기게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만약 지훈이 그 약에 대해 알고 있다면? 만약 그가 자신이 없을 때 누가 집에 오는지 알고 있다면? 현관문이 열리고 짙은 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키 크고 다부진 체격의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녀왔어. 여보. 그는 다가와 이서연의 뺨에 입을 맞췄다. 무슨 맛있는 냄새야? 닭고기. 응. 이서연은 프라이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소유리는 집에 있어. 지훈이 재킷을 벗으며 물었다. 화장실에. 곧 나올 거야. 지훈은 방으로 들어갔고 이서연은 그가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를 들었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가족.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변해 있었다. 불안감에 속이 죄어왔다. 저녁 식사 내내 이서연은 말없이 남편과 딸을 지켜보았다. 지훈은 농담을 하고 회사 이야기를 하고 소유리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다. 딸아이는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기운 없이 포크로 밥을 찔러댔다. 지훈은 딸의 침울한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못 본 척했다. 소유라, 왜 그렇게 시무룩해? 마침내 그가 물었다. 비타민이라도 좀 챙겨 먹을까? 내 동료가 면역력에 좋은 거 추천해줬는데. 이서연은 닭고기를 씹다 말고 하마터면 살에 들릴 뻔한 채로 굳어버렸다. 소유리는 아빠를 쳐다보았다가 다시 엄마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아니야, 아빠. 나 그 비타민 이제 안 먹고 싶어. 엄마가 다른 거 사줄 거야.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뭐, 그럼 그러든지.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계속 식사를 했다. 저녁 식사 후 이서연은 딸을 재우고 소유리가 잠들 때까지 한참 동안 곁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는 불안하게 잠을 자며 뒤척이고 잠꼬대를 했다. 이서연은 아이 방에서 나와 문을 닫았다. 지훈은 거실에 앉아 휴대폰에 콜을 받고 있었다. 이서연은 말없이 그를 지나쳐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은 채 남편이 욕실에서 이를 닦는 소리, 옆에 눕는 소리, 그리고 몇 분 뒤 그의 숨소리가 고르고 깊어지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그 약과 낯선 여자, 그리고 내일이면 알게 될 진실에 대해 생각했다. 아침에 이서연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소유리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고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었다. 아이는 어제보다 기운이 나 보였고 심지어 미소를 짓기도 했다. 엄마, 진짜 다른 비타민 사줄 거지? 버스에 오르기 전 아이가 물었다. 물론이지, 아가.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이서연은 버스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병원까지는 새 정거장이었다. 수지는 이미 입구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흰 가운을 입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보여줘. 그녀는 인사 대신 말했다. 이서연은 약병을 꺼냈다. 수지는 뚜껑을 열고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쏟아 주에 깊게 살펴보고 냄새를 맡았다. 이건 비타민이 아니야.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서연아, 이거 당장 분석 의뢰해야겠어. 옆 건물에 아는 화학 분석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게 뭔지 봐줄 거야? 뭔데 그래? 이서연이 속삭였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주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여기서 기다려. 수지는 약병을 들고 가버렸다. 이서연은 병원 로비에 서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주위에는 사람들, 환자들, 의사들, 간호사들이 오갔다. 삶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20분 뒤 수진이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서연아, 그녀는 친구의 팔을 잡았다. 이거 수면제야. 그것도 아주 강력한 향정신성 약물.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는 성인들에게 처방하는 약이야. 아이에게 이런 걸 주는 건 절대 안 돼. 의존성, 뇌 기능 장애, 발달 지연을 유발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서연은 한마디도 할 수 없어 고개만 끄덕였다.
이게 어디서 났어? 누가 소율이한테 이 약을 준 거야? 수진이 물었다. 몰라. 어떤 여자래. 소율이는 아빠 동료라고 했어? 내가 집에 없을 때 와서 이 비타민을 줬대. 소율이는 이걸 먹고 잠이 들었고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 그리고 경찰에 가야 해. 의사 처방 없이 아이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주는 건 범죄야. 내 딸이 심각하게 다칠 뻔했어. 알아. 이서연이 대답했다. 다 할 거야. 고마워, 수진아. 그녀는 병원을 나와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전화했다. 두어 시간 늦을 거라고 알렸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 집으로 갔다. 확인할 것이 있었다. 집은 비어 있었다. 지훈은 아침 7시에 이미 출근했다. 이서연은 아이 방으로 들어가 소율이가 학용품을 보관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공책들 밑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세어보니 7만 원이었다. 8살 아이에게 어디서 이런 돈이 났을까? 학교 급식은 미리 결제되어 있었다. 용돈은 이서연과 지훈이 가끔 아이스크림이나 주스 사 먹으라고 5,000원씩 주는 게 전부였다. 7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다. 이서연은 딸의 말을 떠올렸다. 아빠가 용돈 줄 거라고 했어. 그렇다면 지훈은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끔찍한 일에 대해 알고 있었고 소율이에게 침묵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인가? 아니, 그럴 리 없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이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시내에서 몰래카메라를 파는 가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모든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사흘이 지났다. 그 사흘 동안 이서연은 2개의 현실을 살았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직장, 집, 저녁 식사, 남편과 딸과의 대화. 하지만 내면에는 두려움, 분노, 불신이 자리 잡았다. 그것들이 그녀를 속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다. 수진의 병원에 다녀온 그 월요일 아침, 이서연은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다. 외운 듯 정중한 미소를 띤 젊은 직원이 그녀에게 몇 가지 모델의 몰래카메라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휴대폰 충전기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골랐다. 거실 콘센트에 꽂아두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터였다. 녹화는 메모리 카드에 되나요? 아니면 클라우드에 저장되나요? 이서연이 물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직원이 설명했다. 휴대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시거나 아카이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화질도 훌륭하고 소리도 깨끗하게 녹음됩니다. 이서연은 값을 치르고 집으로 향했다. 지훈은 회사에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렌즈가 현관문과 복도, 그리고 방의 일부를 비추도록 방향을 맞췄다. 앱을 통해 확인해보니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했다. 영상은 선명했고 소리는 잡음 없이 녹음되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날 저녁, 이서연은 소율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딸은 식탁에 앉아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옆에 앉아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소율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요? 엄마, 아이는 공책에서 눈을 들었다. 너한테 비타민 줬던 그 아줌마 기억나? 이름이 뭐야? 소율이는 눈썹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기억 안 나. 자기소개 안 했어. 아빠가 자기 동료라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 일주일에 2-3번은 오는 것 같아. 보통 내가 학교 끝나고 오면 아빠가 문을 열어주고 둘이 인사해. 그러고 나서 아줌마가 나한테 비타민을 주면서 자기들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좀 자야 한다고 말해. 그럼 난 약을 먹고 소파에 누워서 잠들어. 깨보면 그 아줌마는 이미 없어. 내가 잘 때 아빠는 뭐 해? 몰라, 엄마. 나 자고 있었잖아. 아마 그 아줌마랑 일하겠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의논하던데? 아빠가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했어? 이서연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아가. 근데 이제 그 비타민은 절대 먹지 마. 알았지? 엄마가 다른 거 사다 놨어. 더 좋은 걸로. 냉장고에 있어? 젤리 곰 모양이야. 알았어요, 엄마. 곰 젤리는 좋아요. 소율이는 순순히 대답하고 다시 문제집으로 돌아갔다. 이서연은 아이 방을 나와 복도 벽에 기댔다. 일주일에 2-3번, 그렇다면 이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동료, 아니면... 그 생각은 너무나 명백해서 왜 진작 떠올리지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애인. 지훈에게 애인이 생겼고 그녀는 이서연이 없을 때 집에 찾아온다. 그리고 딸이 방해되지 않도록 수면제를 먹이는 것이다.
이 모든 광기를 깨닫자 이서연은 소리를 지르고 무언가를 부수고 거실로 쳐들어가 당장 지훈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안 된다. 증거가 필요했다. 나중에 그가 발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다. 다음 날인 화요일, 이서연은 어머니 김영애 여사에게 전화했다. 어머니는 63살로 조용한 동네에 낡은 나무와 화단이 있는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5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후 김 여사는 정원을 가꾸고 뜨개질을 하고 책을 읽으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 이서연이 말했다. 무슨 일이니? 얘야. 김 여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번 주에 매일 학교에서 소율이 좀 데려와 주실 수 있어요? 저녁까지 좀 봐주세요. 제가 퇴근하고 데리러 갈게요. 물론이지. 근데 무슨 일인데?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엄마, 지금은 통화하기가 좀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아, 너 때문에 걱정되잖니.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약속할게요. 이서연은 전화를 끊고 숨을 내쉬었다. 이제 소율이는 안전할 것이다. 이제 그 여자는 아이에게 약을 더는 줄 수 없을 것이고 카메라는 딸이 없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할 것이다. 수요일, 김 여사는 손녀를 학교에서 데려왔다. 소율이는 기뻐했다. 할머니는 항상 맛있는 파이를 구워주고 젊은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서연은 지훈에게 이제부터 소율이를 어머니가 데려올 것이라고 알렸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할머니가 숙제를 도와주기로 했다고 둘러댔다. 지훈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 잘 됐네. 장모님은 똑똑하시니까 소율이 공부 잘 봐주실 거야. 이서연은 그를 보며 그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말로 약에 대해 모르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그 여자가 그냥 놀러 온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면 왜 내가 집에 없을 때 낮에 만나는 거지? 왜 아내에게 그 동료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거지? 목요일, 회사에 앉아있던 이서연은 카메라 앱을 열었다. 오후 1시 반이었다. 화면에는 텅 빈 거실과 정적만이 있었다. 그녀는 녹화 기록으로 전환해 아침부터의 영상을 돌려보았다. 지훈은 평소처럼 8시 반에 출근했다. 그 후 집은 비어 있었다. 11시 반, 문이 열리고 지훈이 돌아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서연은 화면을 확대했다. 남편 옆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몸에 꼭 끼는 청바지와 짧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리고 화장이 짙었다. 그녀는 웃으며 지훈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길고 열정적으로. 이서연은 속이 조여들고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 알았고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웠다. 누군가 갈비뼈 아래로 칼을 꽂고 천천히 비트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팠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지훈은 와인 한 병과 잔 2개를 꺼냈다. 그들은 마시고 이야기하고 웃었다. 이서연은 소리를 켰다. 소율이는 할머니가 데려갔으니까 우리한테 점심시간이 통째로 생겼네. 지훈이 말했다. 서연이는 7시나 돼야 올 거야. 좋아, 이 여자가 대답했다. 보고 싶었어. 지훈 씨, 일주일 내내 못 봤잖아. 나도. 이 상황 정말 지긋지긋해. 항상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이렇게 숨어야 하다니.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그녀는 그의 목에 입을 맞췄다. 이혼한다고 약속했잖아. 약속했지? 그리고 할 거야.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 소율이가 마음에 걸려서. 아직 어리잖아. 아이들은 부모가 함께 불행한 것보다 각자 행복한 게 더 낫다고 여자가 교훈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서연은 영상을 껐다. 더는 볼 힘이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덮고 사무실 벽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주위에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동료들은 분기 보고서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정숙이 옆에서 웃고 있었다. 삶은 계속되는데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아니, 끝나지 않았다. 딸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이서연은 브라우저를 열고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이혼 관련 기사를 읽고 시내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후기를 살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평판이 좋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 금요일에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잡았다. 금요일 저녁 퇴근 후
그녀는 윤지혜 변호사를 만났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짧은 머리에 성공한 법조인의 지적인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상황을 말씀해 보시죠. 윤 변호사가 이서연을 맞은편 의자에 앉히며 제안했다. 이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약, 카메라, 남편이 애인과 이혼에 대해 상의하는 녹화 영상까지. 윤 변호사는 중요한 정보를 메모하며 주의 깊게 들었다. 이서연이 말을 마치자 변호사는 생각에 잠긴 듯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녀가 말했다. 첫째,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건 형사 범죄입니다. 둘째, 이혼 소송을 위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셋째, 재산 분할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이서연이 물었다. 계속 카메라로 모든 것을 녹화하세요. 녹화 파일은 여러 곳에 저장해 두시고요. USB에도 클라우드에도요.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아파트, 자동차 등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한 서류를 모으세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약물 감정을 하고 아이를 면담할 겁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겁니다. 남편도 처벌받나요? 그가 약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그가 알고도 아이에게 약을 주도록 허락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혼 시에 당신은 남편의 외도와 부적절한 부모 역할 수행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윤지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준비가 되면 경찰에 가십시오. 제가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뚜렷한 목표를 세웠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토요일 아침 이서연은 은행에 가서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계좌와 카드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았다. 집에 앉아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피다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한유라라는 사람의 카드로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이었다.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매주. 이서연과 지훈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레스토랑의 결제 영수증, 보석 가게에서의 구매 내역, 300만 원짜리 팔찌, 150만 원짜리 귀걸이, 지훈이 회사 워크숍에 갔다고 했던 주말에 인근 도시의 호텔에 다녀온 기록. 이서연은 거래 내역서, 영수증, 이체 내역 스크린샷 등 모든 것을 별도의 폴더에 모았다. 증거는 충분했다. 일요일, 그녀는 다시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한 주 동안 한유라는 3번 찾아왔다. 매번 똑같았다. 와인, 배달 피자, 대화, 입맞춤. 한 영상에서 이서연은 지훈이 그 여자를 내 자기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바다로 여행을 가자고 약속하고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소리도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다. 이서연은 그를 사랑했고 믿었다. 그런데 그는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소유리를 할머니가 데려가기 시작하기 전날의 영상에서 발견되었다. 이서연은 파일을 클릭하고 숨을 죽였다. 화면에서 지훈이 문을 열고 한유라를 들인다. 몇 분 뒤 소유리가 학교에서 돌아온다. 아이는 아빠와 낯선 아줌마에게 인사한다. 소유라, 이리 와. 한유라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미소 짓는다. 아줌마가 비타민 가져왔어. 이거 먹으면 튼튼하고 똑똑해질 거야.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턴다. 소유리는 순순히 받아서 물과 함께 삼킨다. 잘했어. 한유라가 칭찬한다. 이제 소파에 가서 좀 누워서 쉬렴. 소유리는 방으로 간다. 10분 뒤 졸린 모습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눕고는 눈을 감는다. 거의 즉시 잠이 든다. 지훈과 한유라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다가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는 키스를 시작한다. 이서연은 녹화 영상을 껐다. 그녀는 소유리에게 그 여자에게서 약을 받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아이는 아마도 그들의 대화 후 첫날이라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덕분에 이서연은 모든 것을 제 눈으로 보았다. 그 여자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딸을 재우는지 똑똑히 보았다. 지훈이 옆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도 보았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그게 수면제인 줄 몰랐을까? 어쩌면 한유라가 그에게 그건 무해한 비타민이라고 거짓말했을까? 아니면 그가 알면서도 동의했을까? 딸만 애인과 노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을까? 월요일 아침, 이서연은 약병, 카메라 영상이 담긴 USB,
그리고 모든 서류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로 갔다. 당직 경찰은 그녀를 백발에 숙련된 형사의 날카로운 눈빛을 한 중년 남성에게 안내했다. 말씀하십시오. 그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약에 대해, 남편의 애인에 대해, 소유리가 어떻게 수면제로 잠들었는지에 대해. 형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영상의 일부를 보았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약물 감정을 의뢰하고 따님과 모든 관련자를 신문하겠습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미성년자 상해 혐의로 형사사건을 입건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감정과 신문에 12주 정도 걸릴 겁니다. 그 후에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혹시 이서연은 말을 고르며 머뭇거렸다. 그 여자가 딸에게 약을 주는 순간을 포착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을까요?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그 여자가 언제 다시 올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와요. 수요일에는 확실히 올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수사팀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날은 따님을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수요일은 따뜻하고 화창했다. 봄 하늘은 맑고 푸르게 빛났다.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공기 중에는 축축한 흙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 어느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시계만 보고 있었다. 12시 30분. 1시간만 지나면 지난 일주일 내내 준비해온 일이 시작될 것이다. 어젯밤 형사가 전화해서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소유리는 최근 며칠처럼 할머니 댁이 아닌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야 했다. 이서연은 지훈에게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게 되었다고 알리고 딸을 맞아달라고 부탁할 것이었다. 지훈은 아마 한유라를 부를 것이다. 소유리는 집에 들어가 증인들과 카메라 앞에서 그 여자에게 비타민을 더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만약 한유라가 약을 준다면 그 순간 수사팀이 집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현행범 체포, 약물 압수, 관련자 신문, 감정 의뢰.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절차에 맞춰 진행될 것이다. 따님이 해낼 수 있을까요? 형사가 물었다. 겨우 8살인데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해낼 거예요. 이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게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해 줄 거예요. 어젯밤 지훈이 가게에 간 사이 이서연은 소유리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소유라, 너한테 비타민 주던 그 아줌마 기억나지? 소유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비타민은 비타민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몸이 안 좋았던 거야. 알겠니? 응, 엄마. 이제 그거 안 먹을 거지. 맞지? 응, 하지만 우리는 그 아줌마가 다시는 다른 아이들에게 그런 약을 주지 못하게 해야 해. 내일 너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갈 거야. 만약 그 아줌마가 거기 있으면 다가가서 비타민을 더 달라고 부탁해. 그게 마음에 든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경찰 아저씨, 아줌마들이 와서 그 아줌마를 데려갈 거고 다시는 아무도 해치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소유리는 진지하게 엄마를 바라보았다. 할 수 있어요. 엄마, 나 안 무서워요. 경찰은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이서연은 딸을 끌어안았다. 마음이 아픔과 자랑스러움으로 동시에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어린 딸은 정말 용감했다. 지금 사무실에 앉아있는 이서연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형사에게서 온 메시지, 팀, 위치 확보. 신호 대기 중 어머니에게서 온 또 다른 메시지. 다 잘 될 거야, 딸아. 이서연은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그는 3번째 신호음이 울린 뒤에 받았다. 여보, 안녕. 무슨 일이야? 지훈 씨, 미안해요. 엄마한테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소유리를 못 데리러 가신대요. 당신 집에 있어요. 학교에서 딸 좀 맞아줄 수 있어요? 나 집에 있어? 오늘 재택근무거든. 물론이지. 걱정 마. 고마워요. 저녁에 가서 저녁 준비할게요. 알았어. 이따 봐. 이서연은 전화를 끊고 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 남편은 집에 있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리면서 걱정으로 미쳐버리지 않는 것이었다. 2시 30분 휴대폰에 카메라 앱 알림이 왔다. 움직임 감지. 이서연은 영상을 열었다. 화면에는 지훈이 문을 여는 모습이 보였다.
한유라가 들어온다. 지난번 영상에서와 같은 모습. 키 크고 화려하고 몸에 붙는 옷차림. 그들은 껴안고 키스한다. 소율이 곧 올 거야. 지훈이 말한다. 장모님이 못 데리러 오신대. 상관없어. 한유라가 재킷을 벗으며 대답한다. 비타민 하나 주면 잘 테니까 우리 둘이 있을 수 있잖아. 그 비타민 정말 해롭지 않은 거 맞아? 요즘 서연이가 이상해. 소율이한테 무슨 약에 대해 물어봤다던데. 한유라가 웃는다. 지훈 씨, 그냥 평범한 어린이 면역력 비타민이야. 나도 조카한테 사다 줬는걸? 걱정 마. 지훈은 어깨를 으쓱한다. 알았어. 그냥 서연이가 의심스러워져서 우리 사이를 눈치챈 건지도 몰라. 어차피 곧 상관 없어질 거야. 당신 이혼할 거고 우리 같이 살 거잖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서연은 그 뻔뻔한 여자를 노려보았다. 그렇다면 지훈은 수면제에 대해 몰랐던 것이다. 한유라가 그에게 비타민이라고 속였다. 그는 믿었다. 아니면 그저 그 편이 편했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고 소율이가 들어왔다. 아이는 책가방을 든 채 침착해 보였다. 이서연은 숨을 죽였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소율이는 아빠에게 인사하고는 한유라에게 시선을 옮겼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안녕. 아가. 한유라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미소 지었다.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숙제가 많아요. 잘했네. 가서 옷 갈아입고 이따 밥 먹자. 소율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책가방을 놓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이서연은 딸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보았다. 용감한 아이. 그녀의 작고 용감한 아이. 아줌마의 소율이가 조용히 말했다. 저 비타민 또 주시면 안 돼요? 그거 좋아요. 먹고 나면 잠이 잘 와요. 한유라는 미소를 활짝 지었다. 물론이지, 예쁘나. 마침 가져왔어. 자, 여기. 그녀는 가방에서 익숙한 약병을 꺼내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털어 소율이에게 내밀었다. 아이가 약을 받아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사복 차림의 4명, 남자 셋과 여자 하나가 아파트로 들이닥쳤다. 경찰입니다. 손 드세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 한유라는 겁에 질려 창백해졌다. 지훈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소율이는 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서연이 월요일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형사가 한유라에게 재빨리 다가가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한유라 씨, 미성년자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범죄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한유라는 발버둥 치려 했지만 양팔이 단단히 잡혀 있었다. 당신은 미성년 아동에게 의사처방 없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증인도 있고 영상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약물을 압수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여자 형사가 소율이에게 다가가 옆에 쪼그려 앉았다. 무서워하지 마, 아가야. 아주 잘했어. 이제 이 아줌마는 아무도 해치지 못할 거야. 소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연은 딸이 얼마나 꿋꿋하게 버티는지, 울지 않으려 얼마나 애쓰는지 보았다. 강한 아이, 정말 강한 아이. 지훈은 마침내 말문이 트였다. 잠깐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향정신성 약물이요? 이건 그냥 비타민인데. 형사가 그를 돌아보았다. 박지훈 씨, 당신도 진술을 위해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이 여자가 당신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수면제요. 지훈은 창백해져서 한유라를 쳐다보았다. 너 비타민이라고 했잖아. 지훈 씨, 난 그냥 우리 방해받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잠깐 자는 거였잖아. 별일 아니라고 한유라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아파트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었다. 형사는 소율이에게 다가가 바닥에 알약을 집어 투명 비닐봉지에 넣고는 아이에게 말했다. 소율아, 우리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내일 엄마랑 같이 경찰서에 왔을 때 할 거야. 알았지? 네. 아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끝났다고 말해주렴. 소율이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이서연은 즉시 받았다. 엄마, 그 아줌마 잡혀갔어. 경찰 아저씨들이 엄마가 말한 대로 다 됐어.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용감했어. 엄마가 지금 가서 데리러 갈게. 기다려. 이서연은 가방을 들고 동료들에게 인사도 없이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집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다.
그녀는 거리를 달리며 사람들을 밀치고 주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빨리 도착하기만을 바랐다. 딸을 안아주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위험은 지나갔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가 아파트로 뛰어 들어갔을 때 소유리는 푹신한 곰 인형을 껴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형사들은 아직 서류 작업을 하고 사건 현장을 촬영하고 약병을 압수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딸에게 달려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힘껏 껴안았다. 다 끝났어. 내 사랑. 다 지나갔어. 이제 다시는 그 약 먹을 일 없을 거야? 절대로. 소유리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히 흐느끼며 이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달래는 말을 속삭였다. 형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서연 씨, 내일 오전 10시에 따님과 함께 경찰서로 와주십시오. 심리학자 입회하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남편은요? 남편분도 신문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약물의 성질에 대해 몰랐고 정말로 비타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형사 책임은 피할 겁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기할 겁니다. 이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형사들이 일을 마치고 떠났다. 이서연은 딸과 함께 아파트에 남았다. 지훈은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는 금방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서연은 저녁을 준비했다. 치즈 마카로니, 소유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그들은 가끔 서로를 쳐다보며 말없이 먹었다. 그리고 이서연은 딸을 재우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소유리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고 안전하게 잠이 들었다. 이서연은 아이 방에서 나와 차 한 잔을 들고 부엌에 앉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했다. 이혼, 재산 분할, 소송, 변호사, 길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그녀는 이겨낼 것이다.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지훈은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는 조용히 아파트로 들어와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왔다. 이서연은 눈도 들지 않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연아, 그가 말을 시작했다. 됐어. 그녀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설명할 필요 없어. 난 수면제인 줄 몰랐어. 맹세해. 그 여자가 비타민이라고 했단 말이야.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메인을 우리 집에 들였어. 내가 일하는 동안 당신은 여기서,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침대에서 놀아났어. 그리고 우리 딸이 그 모든 걸 봤어. 당신 애인은 그동안 우리 딸에게 독을 먹였고. 서연아, 미안해.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냥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일은 없어. 지훈 씨, 당신이 선택한 거야? 이제 내 선택을 할 차례야. 내일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지훈은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내가 바보였어. 가족을 잃었어. 그래, 잃었지? 그리고 당신이 받아 마땅한 대가를 전부 치르게 될 거야. 그건 내가 확실히 해줄게. 그들은 몇 분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서연은 일어나 침실로 갔다.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직 공허함과 피로감만이 남았다. 다음 날 이서연은 소유리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 형사는 심리학자 입회하에 아이를 신문했다. 한유라가 얼마나 자주 약을 줬는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약을 먹고 나면 기분이 어땠는지 물었다. 소유리는 차분하고 상세하게 대답했다. 심리학자는 아이가 스트레스 상태에 있지만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은 입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주일 뒤 감정 결과가 나왔다. 알약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강력한 수면제로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는 성인에게 처방되는 약물이었다. 16세 미만 아동에게는 엄격히 금지된 약이었다. 정기적인 복용은 의존성, 인지 기능 장애, 발달 지연을 유발할 수 있었다. 형사는 이서연을 불러 알렸다.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한유라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약을 구한 곳도 자백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처방전 없이 구매했다고 합니다. 목적은 아이를 재워서 당신 남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분은 증인으로 신문받았습니다. 약물의 성질에 대해 몰랐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한유라가 그를 속여 어린이 비타민이라고 말한 겁니다. 형사 책임은 지지 않겠지만 부적절한 부모 역할 수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유라는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이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위험이 매우 컸다는 점, 그리고 그녀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3년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판결은 23개월 안에 나올 겁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는 승리할 것이다. 그 여자는 소유리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제 지훈과의 문제를 해결할 차례였다. 이서연은 윤지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이혼 소송장, 공동재산 목록, 한유라에게 이체한 금액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은행 거래 내역서, 레스토랑과 상점 영수증 등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외도를 입증할 증거는 법원이 이서연의 편을 들어주기에 충분했다. 아파트는 두 분 공동 명의로 되어 있네요. 윤 변호사가 부동산 서류를 검토하며 확인했다. 네, 방 3개짜리고 6년 전에 주택담보대출로 샀어요. 대출금은 다 갚았고요. 시세는 약 7억 원 정도예요. 자동차는 한 대, 박지훈 씨 명의고요. 4년 전에 샀고 지금 시세는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예금, 적금은 공동자금으로 5천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 예금 3천만 원이 있어요. 결혼 전에 타던 제 차를 판 돈이에요. 윤지혜 변호사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혼 시 모든 공동재산은 절반씩 나뉩니다. 아파트는 팔아서 돈을 나누어야 할 겁니다. 자동차는 팔거나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지분을 사들여야 하고요. 예금도 절반씩입니다. 당신의 개인 예금은 당신 몫으로 남습니다. 공동재산이 아니니까요. 위자료는요? 이서연이 물었다. 그는 우리의 공동자금을 애인에게 썼어요. 이체, 선물, 레스토랑. 제가 다 계산해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약 3,500만 원 정도예요. 소송장에 위자료 청구 요구를 포함하겠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법원이 인용할 겁니다. 그는 사용한 금액의 절반인 1,750만 원을 당신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 소유리는 저와 함께 살게 될 거고요. 물론입니다. 상황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외도, 그리고 그가 수면제에 대해 몰랐다 하더라도 아이가 그의 면전에서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법원은 명백히 딸의 거주지를 당신으로 지정할 겁니다. 박지훈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합의된 일정에 따라 아이를 만날 권리를 갖게 될 겁니다. 이서연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계획대로였다. 소송은 언제 제기할까요? 서류는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내일이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첫 재판은 약 한 달 뒤에 잡힐 겁니다. 남편분께서 외도 사실이나 재산 분할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을 고려하면 소송은 최대 23개월 안에 끝날 겁니다. 좋아요. 그럼 진행해주세요. 다음 날 소장이 지방법원에 제출되었다. 지훈은 일주일 뒤에 소환장을 받았다. 그는 어두운 얼굴로 손에 봉투를 든 채 집에 돌아와 이서연이 저녁을 준비하던 부엌으로 말없이 들어왔다. 결국 결심했구나. 그가 조용히 서류를 식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네, 결심했어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서연아, 우리 아직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나 유라랑 모든 관계 끊었어. 모범적인 남편이 될게. 지훈 씨, 이서연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너무나 차가운 경멸을 보았고 말을 멈췄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그녀를 우리 집에 데려왔고 우리 딸은 낯선 여자가 우리 집에서 주인 행세하는 걸 봤어. 당신이 놀아나는 동안 소유리는 수면제에 중독되고 있었고 당신은 우리 돈을 우리가 휴가 가려고 딸 교육비로 모았던 돈을 당신 애인에게 썼어. 그런데도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난 수면제인 줄 몰랐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어? 당신은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편이 편했으니까? 딸이 자고 방해하지 않는 게 편했으니까? 당신은 그게 무슨 약인지 관심조차 없었어. 어디서 났는지 묻지도 않았고 당신한테는 아무 상관 없었던 거지? 지훈은 고개를 떨궜다. 정말로 비타민인 줄 알았어. 유라가 면역력에 좋은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당신은 낯선 여자를 그게 무슨 약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믿었다는 거네. 그게 많은 걸 말해주지.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서연은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갔지만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더는 요리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5월 말 첫 재판이 열렸다. 이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지훈은 그다지 자신감 없어 보이는 안경 쓴 젊은 남자 변호사와 함께 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엄격한 여성 판사가 사건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피고 박지훈 씨, 배우자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녀가 물었다. 지훈이 일어섰다. 인정합니다. 재판장님, 재산을 동등하게 분할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제3자에게 지출된 비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다툽니까? 지훈은 자기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투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거주지 지정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딸이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면접 교섭 일정을 정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서연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는 매주 만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 달에 2번, 일요일 낮에 만나는 일정을 요청합니다. 사건의 정황을 고려할 때 아이가 심리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입장을 고려하겠습니다. 재판은 2주 연기합니다. 다음 재판은 6월 10일입니다. 그들은 법정을 나왔다. 지훈이 이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할 말은 없었다. 모든 말은 이미 끝났다. 6월 10일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혼인을 해소하고 아파트를 매각하여 수익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며 자동차는 지훈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이서연에게 1,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 예금은 절반씩 분할할 것. 지훈에게서 이서연에게 부당하게 지출된 비용의 보상으로 1,7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소유리의 거주지를 어머니로 지정하고 아버지와의 면접 교섭은 한 달에 2번,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함. 판결은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했다. 그동안 이서연은 아파트를 살 구매자를 찾았다. 2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였다. 6억 8천만 원에 합의했다. 각자에게 3억 4천만 원이 돌아갔다. 7월 중순 이서연과 소유리는 김영희 여사의 집으로 이사했다. 할머니의 집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냈다. 작은 정원과 화단이 있는 2층 다락방 집이었다. 소유리는 사과나무가 보이는 2층 방을 배정받았다. 아이는 이사를 기뻐했다. 이곳은 평온했다. 할머니가 굽는 빵 냄새와 풀내음이 났다. 딸아, 얼마든지 여기서 살아도 된단다. 김 여사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자리도 많고 너희랑 있으니 나도 더 즐겁구나.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이에요. 제 집을 구해야죠.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이서연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여러 지역의 원룸 아파트들을 살펴보았다. 소유리가 통학하기 편하도록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고 싶었다. 8월 말 적당한 매물을 찾았다. 42제곱미터, 약 13평, 크기의 원룸 아파트, 5층. 최근에 수리했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동네였다. 가격은 2억 9천만 원 흥정 끝에 2억 7천5백만 원으로 깎았다. 9월 초에 계약을 마쳤다. 자신들만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은 기쁜 일이었다. 소유리는 상자를 풀고 책꽂이에 책을 정리하고 커튼을 다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새 가구를 샀다. 이서연을 위한 소파베드, 그리고 칸막이 뒤 공간에 놓아 아이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어준 소유리의 침대. 부엌은 단순하지만 아늑하게 꾸몄다. 창가에는 화분이 놓였다. 엄마, 우리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영화를 보던 소유리가 물었다. 이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강아지는 책임감, 비용, 산책에 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리에게 친구가 필요했다. 그 모든 일을 겪은 후 아이는 내성적으로 변했고 반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만 있었다. 강아지가 아이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어떤 강아지를 원하는데? 스페니얼이나 리트리버요? 크고 착한 강아지요. 좋아, 보호소에서 찾아보자.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단다. 주말에 그들은 도시 반대편에 있는 동물보호소로 갔다. 그곳은 시끄러웠고 수십 마리의 다양한 품종과 크기의 개들이 짖고 있었다. 청작업복을 입은 보호소 직원이 그들을 우리 앞으로 안내하며 동물들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한 우리에서 소유리는 그 개를 보았다. 늘어진 귀와 착한 눈을 가진 커피색의 큰 개가 구석에 앉아 앞발에 주둥이를 올려놓고 있었다. 품종은 코커 스페니얼, 나이는 3살이었다. 이름이 뭐예요? 소유리가 물었다. 찰스예요. 주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서 데려가지 못했어요.
찰스는 아주 순하고 애교가 많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소율이는 우리를 열고개 앞에 쪼그려 앉았다. 찰스는 고개를 들고 그녀의 손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핥았다. 아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서연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청명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엄마, 얘 데려가면 안 돼요? 제발요. 물론이지. 데려가자. 그들은 그날 바로 찰스를 데려왔다. 목줄, 리드줄, 밥그릇, 사료, 방석을 샀다. 집에서 찰스는 구석구석 냄새를 맡고는 소율이의 발치에 누워 행복하게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찾았고 그들은 그를 찾았다. 삶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서연은 휴가 후 직장에 복귀했다. 소율이는 3학년이 되었다. 아이는 반 친구 다혜와 친해졌다. 그들은 함께 숙제를 하고 마당에서 찰스와 산책했다. 소율이는 점차 예전에 명랑하고 개방적이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돌아왔다. 지훈은 가끔 전화해서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서연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한 달에 2번 만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소율이는 마지못해 그에게 갔다. 아빠가 슬퍼 보이고 지금은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차도 더는 없다고 말했다. 팔았다고. 이서연은 그가 안쓰럽지 않았다. 그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10월에 이서연은 한유라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판결은 신속하게 내려졌다. 한유라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은 엄격했다. 그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위험한 약물을 투여하여 아이의 건강을 위협했다. 3년 이서연은 만족감을 느꼈다. 정의는 승리했다.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봄으로, 봄이 여름으로 바뀌었다. 이서연이 진실을 알게 된 지 1년이 지났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1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겨냈다. 그녀와 소율이는 이겨냈다. 여름의 끝자락, 따뜻한 8월의 어느 저녁, 이서연은 집 근처 공원에서 찰스와 산책하고 있었다. 걔는 잔디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새를 쫓았다. 이서연은 평화를 만끽하며 천천히 걸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다. 찰스, 이리 와. 걔가 너무 멀리 달려가자 그녀가 불렀다. 찰스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개에게 달려갔다. 회백색 털과 푸른 눈을 가진 크고 아름다운 허스키였다. 개들은 서로 냄새를 맡고는 놀기 시작했다. 루나, 다른 개들 놀라게 하지 마.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이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운동복 재킷과 청바지를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호감 가는 인상에 기분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너무 친화력이 좋아서요. 그가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희 애도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요. 이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멋진 개네요. 스페니얼이죠? 네, 코커예요. 이름은 찰스고요. 제 개는 루나예요. 허스키고 2살이에요. 에너지가 넘치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남자의 이름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이웃집에 살고 설계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이혼했고 아이는 없었다. 루나는 1년 전에 데려왔다고 했다. 그 후로 매일 저녁 이 공원에서 산책한다고. 이상하네요. 왜 전에는 못 배웠을까요? 강민준이 말했다. 저는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 자주 산책 나오세요? 매일 저녁에요. 찰스는 활동량이 많아서 산책이 필요해요. 그럼 같이 산책할까요? 개들도 더 신나고 우리도 심심하지 않을 테고요. 이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안 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좋은 사람 같았다. 그냥 산책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좋아요. 그녀가 동의했다. 그날 저녁부터 그들은 공원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산책하며 일, 인생, 개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민주는 박식하고 유머 감각이 있으며 세심한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다. 이서연은 자신이 점차 마음을 열고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음을 느꼈다. 2개월 뒤 강민주는 그녀에게 카페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줄 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서연은 뿌리치지 않았다. 다시 반년이 흘렀다. 봄이 다시 도시에 돌아와 따스함과 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느낌을 가져왔다. 이서연은 자기 아파트 창가에 서서 마당에 피어나는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율이는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찰스는 자기 방석에서 졸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 평온하고 행복한 그 몇 달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강민준과의 관계는 서두르거나 압박감 없이 천천히 발전했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 산책하고 영화관이나 극장에 갔다. 그는 소율이와도 만났다. 아이는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강민준은 아이의 아버지를 대신하려 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저 다정하고 세심하게 곁에 있어 주었다. 그들의 첫 동반 만남은 놀이공원에서 이루어졌다. 강민준이 이서연과 딸을 놀이기구 타러 가자고 초대한 것이었다. 소율이는 어색하게 굴며 그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회전목마에 다다랐을 때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강민준은 그것을 보고 함께 타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나란히 목마에 앉았고 회전목마가 돌기 시작하자 소율이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이서연은 옆에 서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딸이 다시 웃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소율이는 점차 강민준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아이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 토론했다. 아이는 여행가와 탐험가에 대한 모험 이야기를 좋아했다. 강민준은 자신의 엔지니어 일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설계도를 보여주며 다리와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설명해 주었다. 소율이는 흥미롭게 들으며 질문을 던졌다. 그들에게는 공통의 대화 주제가 생겼다. 엄마, 수학 다 했어요. 소율이가 공책을 덮으며 알렸다. 찰스랑 산책하러 나가도 돼요? 물론이지. 다녀와. 너무 오래 있지는 말고. 1시간 뒤면 어두워지기 시작할 거야. 소율이는 재킷을 입고 찰스의 목줄을 채운 뒤 아파트를 뛰쳐나갔다. 걔는 산책을 기대하며 즐겁게 꼬리를 흔들었다. 이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딸은 행복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강민준이었다. 여보세요. 안녕. 뭐해? 잘 지내. 소율이는 산책 나갔고 난 집에 있어. 있잖아. 할 얘기가 있는데. 진지하게. 할 얘기. 지금 잠깐 들러도 될까? 그의 목소리에 어떤 특별한 울림이 있었다. 이서연은 설렘을 느꼈다. 물론이지. 와. 강민준은 20분 뒤에 나타났다. 인사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았다. 이서연은 차를 따르고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그녀를 진지하고 생각에 잠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연 씨, 우리 만난 지 벌써 8개월이 됐네. 그가 시작했다. 그리고 난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싶어. 가족을 만들고 싶어. 이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런 대화를 기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되었다. 민준 씨, 잠시만요. 내 말 마저 들어줘. 나 도시 외곽 좋은 동네에 3층짜리 집이 있어. 2년 전에 이혼하고 샀어. 공간도 넓고 정원도 차고도 있어. 나한테 와. 당신하고 소율이하고 우리 함께 살자. 내 아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서연은 침묵했다.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소율이는요? 소율이를 친딸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됐어. 나 그 아이한테 정말 정이 많이 들었어. 똑똑하고 착한 아이고 난 그 아이가 행복하도록 모든 걸 할 거야.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소율이와도 이야기해봐야 해요.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물론이지. 생각해봐. 기다릴게. 그가 떠나고 이서연은 식어버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부엌에 앉아 있었다. 결혼, 다시 남자를 믿는 것, 다시 누군가를 자신의 삶에, 딸의 삶에 들이는 것 두려웠지만 강민준은 달랐다. 그는 정직하고 믿음직하고 다정했다. 그리고 소율이도 그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해했다. 그녀는 몇 달 전 소율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를 떠올렸다. 열이 39도까지 올랐다. 아이는 창백하고 힘없이 누워 있었다. 이서연은 의사를 부르고 딸 곁에 앉아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강민준은 그 소식을 듣고 약과 과일, 그리고 푹신한 토끼 인형을 들고 달려왔다. 그는 소율이 곁에 앉아 아이가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그 후에는 이서연을 도와 집을 청소하고 저녁을 준비하며 그녀가 피로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왔다. 그런 일들은 잊히지 않는다. 그런 행동은 어떤 말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저녁에 아이가 산책에서 돌아오자 이서연은 딸을 부엌으로 불렀다. 그들은 나란히 앉았고 이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율아, 너 민준 아저씨 좋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면 어떨 것 같아?
엄마, 너, 그리고 민준 아저씨. 소율이는 눈썹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어디서요? 아저씨한테 정원이 있는 큰 집이 있어. 내가 좋아할 거야. 찰스도 같이 가요. 물론이지. 찰스랑 루나랑 친구가 될 거야. 소율이가 미소 지었다. 그럼 좋아요. 저 찬성이에요. 엄마. 민준 아저씨는 착해요. 소리 지르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해요. 아저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서연은 딸을 끌어안았다. 결정은 내려졌다. 다음 날 그녀는 강민준에게 전화했다. 저 찬성이에요. 소율이도요. 당신 집으로 이사 갈게요. 정말 그의 목소리에 너무나 큰 기쁨이 담겨 있어 이서연은 미소 지었다. 정말요. 하지만 바로는 아니에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지, 얼마든지. 이사는 6월 초에 이루어졌다. 강민준의 집은 이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넓고 밝고 큰 창문과 높은 천장이 있었다. 1층에는 거실, 부엌, 서재가 있었다. 2층에는 침실 3개와 욕실 2개, 3층에는 무엇으로든 개조할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다. 소율이는 정원이 보이는 2층의 가장 큰 방을 배정받았다. 아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집안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넓고 새로운 공간에 기뻐했다. 찰스도 금방 적응했고 루나와 친구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정원에서 서로를 쫓으며 함께 뛰어다녔다. 강민주는 개들을 위해 지붕이 있는 넓은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큰 밥그릇을 놓고 장난감을 걸어주었다. 동물들은 행복했다. 정원에는 사과나무, 체리나무, 자두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강민주는 소율이에게 나무를 돌보는 법, 채소밭에 물 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는 열성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정원으로 달려가 토마토와 오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확인하고 꽃에 물을 주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고 이서연은 딸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기뻤다. 7월, 이서연과 강민주는 혼인신고를 했다. 소율이와 김영희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청에서 조촐하게 치렀다. 화려한 축하 행사 없이 그저 서류상의 도장과 이제 가족이 되었다는 확신뿐이었다. 신고 후 그들은 레스토랑에 가서 가족 식사로 기념했다. 소율이는 강민준에게 그림을 선물했다. 그림에는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 그려져 있었다. 이서연, 강민준, 소율이, 2마리의 개, 그리고 꽃으로 둘러싸인 집. 강민준은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보다가 아이를 껴안고 말했다. 고마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삶은 평화롭고 행복해졌다. 강민준은 세심하고 배려심 깊고 믿음직한 훌륭한 남편이었다. 그는 소율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밤에는 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는 활짝 피어나 자신감 있고 쾌활해졌다. 학교 성적도 올랐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에서 소율이가 더 활발해지고 내성적인 면이 사라졌으며 학교 행사에 즐겁게 참여한다고 칭찬했다. 가을에 이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았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지만 기뻤다. 강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그녀를 껴안으며 우리 아기가 생겼어. 우리 둘의 아기가 라고 되뇌었다. 소율이는 그 소식을 차분하고 흥미롭게 받아들였다. 그럼 나한테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아가. 좋아요. 아기 돌보는 거 도와줄게요. 엄마, 책 읽어주고 그림 그리는 것도 가르쳐줄래요? 임신 기간은 순조로웠다. 이서연은 출산 휴가 전까지 계속 일했고 몸 상태도 아주 좋았다. 강민주는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고 요리하고 돌보고 과로하지 않게 했다. 소율이도 엄마가 힘들 때 식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며 도우려 애썼다. 그녀는 동생이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방을 준비하고 장난감을 골랐다. 4월, 그들이 공원에서 만난 지 정확히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시우라고 지었다. 회색 눈과 밝은 머리카락을 가진 튼튼하고 건강한 아기였다. 소율이는 첫날부터 다정한 누나이자 엄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목욕시키는 것을 돕고 아기가 올 때 안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는 동요를 외우고 동생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알록달록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시우는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미소 짓고 그녀에게 작은 손을 뻗었다. 삶은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했다. 이서연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배신, 고통, 굴욕을 겪었고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다. 그녀는 해로운 관계를 끊고
딸을 지키고 다시 시작할 힘을 스스로에게서 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사랑과 신뢰, 존중 위에 세워진 진정한 가족이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변두리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소유리를 만났다. 아이는 아빠가 자주 슬퍼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다. 한 번은 그가 소유리를 통해 이서연에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서연은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고소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각자 자기가 받을 만한 것을 받는다고 이해할 뿐이었다. 지훈은 선택을 했고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한유라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법에 따라 그녀는 그곳에서 1년을 더 보내야 했다. 이서연은 가끔 그 젊고 아름답고 이기적이었던 여자를 떠올렸다. 그녀는 남의 가정을 파괴했고 아이를 해쳤으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정의는 존재했다. 이서연은 교도소에서의 세월이 한유라에게 타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를 바랐다. 어쩌면 출소하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여름 저녁, 시우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온 가족이 정원에 모였다. 강민주는 그릴에서 바비큐를 굽고 있었다. 소유리는 잔디밭에서 찰스, 루나와 놀고 있었다. 이서연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유모차에 누운 아들을 흔들어주고 있었다. 김영희 여사도 놀러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손주를 위한 양말을 뜨개질하고 있었다. 정말 보기 좋구나. 그녀가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진정한 가족이야. 내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행복을 찾아서 정말 기쁘다. 딸아. 이서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다. 고마워요. 엄마. 모든 것에 대해? 엄마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저를 지지해 주셨잖아요. 너는 강한 아이야. 내 스스로 해낸 거지? 나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란다. 소유리가 이서연에게 달려와 허리를 껴안았다. 뺨은 뛰놀아서 붉어졌고 눈은 반짝였다. 엄마, 우리 행복하지? 이서연은 딸을, 그릴에서 고기를 뒤집는 강민준을, 유모차에서 평화롭게 잠든 작은 시우를,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잔디 위를 뛰어다니는 2마리의 개를, 지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래, 우리 딸, 우린 행복해.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다. 과거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남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시련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과 정의를 믿었기 때문이다.